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이중석입니다. 제가 이번 20분 동안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멤브레인의 선택, 증례별로 선택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멤브레인의 선택을 우선 해라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골식제를 선택하려면 비흡수성을 쓸 거냐, 흡수성을 쓸 거냐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골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을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자가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컨셉을 나누어서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증례별로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데에는 비흡수성을 쓰고 조금 이거는 흡수성 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주로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이든 어떤 방식이건 콜라겐 멤브레인,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멤브레인을 선택하는 게 증례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술식에 맞게 술식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증례별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같이 보시면 이런 케이스를 가끔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소구치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있고요. 엔도페리오 컴바인드 리전에 완전히 팔라탈 부분의 뼈, 그다음에 버칼 부분의 뼈 이런 거 다 흡수가 돼서 완전히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태였죠. 여기 이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여기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그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완전히 푹 꺼져 있는 양상이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냥 아무것도 난 임플란트 못 하겠으니 브릿지를 한다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뼈 이식이 내가 좀 불안해. 그래서 투 스테이지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원 스테이지를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서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증례는 어떨까요? 이렇게 한쪽 부분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임플란트 심는다 그러면 플랫폼의 일부가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플란트 심으면 오른쪽처럼 일부분은 이렇게 디센스 디펙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디펙트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식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구치부지만 그냥 네로 임플란트를 그냥 해서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난 그거는 좀 불안해. 부러질 수 있어. 찢어질 수 있어. 어그멘테이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좀 단단한 걸로 하고 노출된 거는 굳이 GBR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데는 뼈 이식해도 잘 되지 않아. 많이 꺼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수직적인 디펙트지만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여기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다 해서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마지막 이 케이스도 보면 이 케이스에서 비슷하지만 아까는 이제 좀 더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케이스는 발치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원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적인 디펙트가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때는 우리가 아예 그냥 좀 다시 더 기다려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봤자 사실 얼마나 찰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면 좀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그냥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상악 7번이니까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비흡수성 멤브레인과 흡수성 멤브레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멤브레인 자체가 공간 형성이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이나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고리식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이런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제 흡수성, 비흡수성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개인적인 분류입니다. 비흡수성 멤브레인과 콜라겐 멤브레인, 흡수성 멤브레인 두 종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좀 완전히 낭창낭창한 소프트한 타입이 있는가 하면 흡수가 좀 느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특성이 스티프한 매우 이렇게
짱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잘 구겨지지 않고 흐물흐물되지 않는 그런 콜라겐 멤브레인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간을 일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좀 수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스티프한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네 가지 케이스 같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멤브레인을 쓸까? 그러면 약간 이건 비흡수성을 써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강의에서 실험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버컬 링구알이 완전히 흡수된 소위 단면으로 잘라보면 버티컬 디펙트인 이런 곳에 뭔가 이식을 했을 때 공간만 잘 만들어주면 주변에서 뼈가 차더라.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고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다른 디펙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들 타입, 아까처럼 버칼 부분과 팔라탈 부분이 다 날아간 그런 말 안장 형태의 디펙트에서는 당연히 원래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게 뼈가 잘 되겠어? 워낙에 팔라탈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잡아주는 뼈도 없고 소스도 원래 없는데 이게 잘 되겠어? 라고 하지만 워낙 좁기 때문에 굉장히 뼈가 잘 됩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뼈가 저 위에까지 올라오기도 하고요. 조금 더 빨리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상당 부분 잘 차는 것도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은 자가골 그리고 중간 거는 동종골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종골 각각의 다른 종류의 골이식제를 사용했고 또 기다리는 기간도 점점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골 형성이 잘 됐었고요. 조직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종골 같은 경우 이렇게 주변에 남아있는 골 이식제와 함께 주변에 골 형성이 많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라멜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것들도 보시면 골 성숙도 아주 잘 일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식제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중간중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소주 안에 이렇게 안에 세포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신생골이 잘 형성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디펙트에서는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골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앞서 보였던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뼈가 자라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만 올라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옆에서 본다면 완전히 새들 타입인 거죠. 바닥과 옆 벽에서부터 뼈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아주 예지성 있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 부위에 이제 골 이식제를 적용을 하고 이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종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수처를 해줍니다. 그리고 덮어줬을 때 이 부분이 치유가 잘 일어나면서 왼쪽 아래에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 공간을 잘 유지해주고 성공적인 골 형성을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들 타입에서는 기존에 있던 결과랑 거의 유사한 디펙트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디센스 타입은 어떨까요? 이 디센스 타입이 쉬울 땐 되게 쉽고 잘 될 땐 잘 되고 또 안 될 땐 또 많이 부피가 꺼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장에 걸쳐서 노출되어 있음을 보면 보통 디센스 디펙트를 어렵냐 쉽냐를 얘기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노출됐을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출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식제를 넣고 멤브레인을 덮었을 때 이 단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소스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트랜스버스하게 이렇게 그런 단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다른 치아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새들 타입의 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양쪽 옆 벽이 있고 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디펙트를 단지 이렇게 됐던 것들을 옆으로 숙여놨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간만 잘 만들어준다면 뼈가 잘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꺼져 있어서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얇은 곳에 식립을 하고 나서 양쪽 옆 치아 옆면에 뼈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주변에 이때는 이제 아주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가골을 덮고 그 주변에 이제 합성골을 썼던 케이스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했던 아주 10년도 넘은 케이스인데 이때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후에 4개월 있다가 열어봤을 때 이 주변에 볼륨이 잘 유지되고 공간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멤브레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듈인데 이 케이스에서 보면 이 측벽에서 보면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이 부위가 골 형성이 굉장히 잘 되기가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얇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이 부위가 골 형성이 이 바닥에서부터 자라오는 거다라고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디펙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트랜스버스한 단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고 좀 넓지만 광범위한 타입의 새들 타입 디펙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옆면에서 뼈 형성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이 주변에 골 이식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어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처를 해줬을 때도 이 부위에도 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게만 만들어 준다면 이 주변에 치유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때는 이제 치은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이제 치은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술을 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4개월째 아주 공간이 여전히 잘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 뼈 재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디펙트가 아무리 광범위하고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내로한 디센스 디펙트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보고 여러 가지 단면에서 본다면 어려운 디펙트가 아니라 새들 타입의 디펙트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공간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 하는 그런 수직적인 결손 부위는 어떨까요? 아마도 수직적인 결손 부위에 많은 사람들이 골드 스탠다드 혹은 이게 가장 좀 예지성 있어라고 하는 게 아마 자가골 블럭 형태의 골 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레이무스에서 이제 골편을 채취해서 이거를 완전히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식을 마치고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뼈 형성이 잘 되면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합니다. 고정체를 이식체를 이제 고정을 하고 나서 이 부위에 나중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뼈 형성이 잘 됐을 때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자가골 블록이 굉장히 이제 골드 스탠다드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꼭 자가골 블럭이나 아니면 뭐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뭐 꼭 이런 것만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술식을 다 사용을 했을 때 그것들을 후향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본 바가 있습니다. 자가골 블럭을 사용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중골 블럭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요. 혹은 뭐 메쉬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냥 일반적인 GBR 형태의 그 골 이식제를 써서 이제 마무리 이제 버티컬 오거멘테이션을 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후향적으로 평균 한 5년에 걸쳐서 후향적인 결과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개수는 적지만 사실 이게 버티컬 디펙트가 그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체 수도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과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골 형성이 다 된 다음에 얼마나 그 이후에 흡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흡수가 되는 양상을 보면 물론 이제 자가골 블럭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걸 확인했습니다. 한 1mm보다 조금 덜 되게 흡수가 됐고요. 그런데 동종골 블럭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GBR을 했을 때는 한 1mm가 조금 넘는 정도 흡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흡수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일단 유효성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임상적으로 1mm가 채 안 되는 0. 몇 mm가 조금 더 흡수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임상가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에서 6개월째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이후에 관찰했을 때 보면 아주 이제 한 5년째까지 쭉 지켜보더라도
흡수되는 양상 자체가 1mm도 채 안 되고 0.5mm도 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고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GBR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술식을 잘해서라고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 형성 그 자체가 완전 어떻게 보면 여러 단면으로 보면 새들 타입의 디펙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케이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GBR 형태와 유사한 걸 GBR의 형태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했던 케이스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보통은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깊게 식립을 하고 길게 된 롱크라운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여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레이무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들 타입의 디펙트와 유사합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예지성 있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고리식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쉽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쉽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아예 임플란트를 조금 더 높게 위치를 시켰고요. 이 위치는 어떻게 시켰냐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연장선을 이어서 거기까지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주변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이종골 이식제를 적용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수처를 간단히 해주었습니다. 공간이 잘 만들어졌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 골 이식제가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점차 뼈가 잘 되고 나서 나중에 5년째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걸, 재생된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흔하게 저희 임상에서는 보게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디펙트 자체가 그렇게 페이버러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골 형성이 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블럭골을 하거나 어떤 고리식제를 하거나 여기서는 수직골 디펙트 그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면 양쪽 벽에서 오는 거고 바닥에서 올 수 있는 충분한 새들 타입의 디펙트야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고리식제를 다 적용을 해서 수직적인 증강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냈던 그런 논문들도 다 자세히 보신다면 대부분 레이무스가 올라가서 사실상 새들 타입의 디펙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신다면 대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더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고 한두 개 케이스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주변부가 완전히 뼈가 다 파괴돼 있고 수직적인 결손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조금 높게 식립을 하고 이제 인접치의 어태치먼트의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식제를 적용을 하고 콜라겐 멤브를 그냥 덮어주기만 하고요. 수처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플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처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리식제가 잘 유지가 되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변의 형성이 잘 돼서 5년째까지 아주 뼈가 또 똑같이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에서도 더 기다려봤자 사실 많이 차봤자 결국엔 수직적인 디펙트가 여전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는 그냥 연조직 치유가 되면 바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쉽게 시행하시더라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옆벽, 그다음에 바닥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고리식제를 그냥 간단하게 적용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수처를 해줬을 때 안정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수처가 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공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시면 재생된 뼈가 아주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잘해서 혹은 고리식제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골 형성 디펙트 결손부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재료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듈 4개 중에 마지막 모듈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결손부인데요. 수직적인 디펙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양쪽 옆 벽에 있는 높이만큼 임플란트 식립을 한 다음에 주변에 팔라탈 부위와 버칼 부분에 고리식제를 적용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수처를 간단히 해주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골 형성이 유지가 되고 4년째까지 그만큼 형성된 뼈가 잘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아까 앞서도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이식제를 선택하고 수술을 어떻게 잘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골 결손부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 주변에 형성되는 걸 어떻게 잘 끌어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 결손부를 분석하는 게 아마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들 타입의 디펙트는 항상 골 형성이 잘 된다고 했는데 디센스 디펙트도 잘 따지고 보면 뭐 트랜스버스한 단면 아니면 다른 세지탈한 단면 이런 여러 단면들을 보시면서 보다 보면 이렇게 오른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들 타입의 디펙트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GBR을 하셔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직적인 디펙트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상 양옆벽이 있는 새들 타입 디펙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그 시신 기증을 했던 이제 그분의 이제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른 곳에 GBR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GBR을 했었는데 양쪽에 거의 똑같은 타입의 디펙트에 고리식제를 적용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이식제를 적용을 했죠. 왼쪽에는 이종골을 적용했고요. 오른쪽에는 합성골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똑같은 소구치 부위였어요. 근데 이제 세컨 서저리 때 열어보면 세컨 서저리 때 여기 이제 골 형성이 많이 되는 걸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후에 결과를 보면 오른쪽은 이제 합성골을 이식했던 그 부위인데 옆에 있던 치아를 하나 빼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를 임플란트 식립한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뒤에 것과 연결해서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철을 하기 전에 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이 됐습니다. 왼쪽에 같은 경우는 고리식제가 볼륨을 잘 유지하면서 근데 또 유지하지만 그 위에까지 유지된다 하더라도 뼈가 되지는 않고요. 딱 원래 본 엔벨롭만큼만 뼈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반대쪽에는 이렇게 흡수됐던 아까 2차 수술까지만 해도 빵빵하게 있었던 그런 합성골이 다 없어지고 완전 이런 타입이 됐습니다. 이건 결국엔 무엇이냐면 고리식제가 그게 흡수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했던 합성골이 제가 동물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을 해봐도 이게 흡수돼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거든요. 많이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한 80% 이상은 남는 그런 재료인데 이게 없어진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치아를 빼면서 그 주변에 공간 형성이 셀들 타입의 디펙트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리모델링 되면서 그 부분이 점차 같이 꺼지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 결손부 형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GBR의 성공은 결손부의 형태가 무조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을 선택해서 고리식제를 선택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디펙트라도 우리가 골 결손부를 잘 분석해서 셀들 타입과 같이 페이버러블한 디펙트라면 버티컬 어그멘테이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브레인과 잘 맞는 조합의 골이식제를 골라야 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 자가골이 골드 스탠다드에 넣으면 많은 부분 실패를 합니다. 볼륨이 많이 꺼지겠죠. 그래서 볼륨이 잘 꺼지지 않는 어쨌든 멤브레인과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리식제를 적용하고 멤브레인을 덮고 간단하게 수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플랫 매니지먼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골 이식제와 그다음에 골 멤브레인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적절한 플랫 매니지먼트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를 더 이어서 어떤 내용을 완결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멤브레인 선택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이중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